1216 대책이라는 것의 핵심 내용하고 이 예견되는 효과 이런 거에서 잠깐 좀 짚어볼까요? 예, 내용을 먼저 내용을 김 김 변호사님이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의 진단은 이제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이 투기의 진앙지가 돼서 전체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 전세를 끼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집값을 인상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서 그런 식의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이제 20%까지 이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집값의 20%까지는. 예. 9억까지는 40%를 인정하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만 인정을 하고, 아예 15억이 넘는 건 아예 대출이 이제 금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주목할 게 이제 세제 정책인데, 세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또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했는데 12, 16 대책도 뒤에 그 공시가격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고가 주택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시가격을 더 현실화시키는 정책을 할 거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게 과표 기준이 되니까 보유세가 더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세가. 세율을 안 올려도 오를 수 있는 이제 정책이 세액이 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도 더 법을 개정해서 이제 올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됐던 게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정부의 취지는 계약갱신 제도나 전월세 인상률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기 어려우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뭐 8년 동안 이제 의무적으로 그 계약갱신 제도를 인정을 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인상률 상한제를 이제 공적 규제를 받으면 그 대신에 이제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걸 준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만을 주는데 문제가 됐던 건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실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8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 임대사업자들은 또 다 이걸 기대하고서는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투기 대상인 고가 주택들이나 이런 이제 9억 이하의 주택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규 그 등록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들을 이제 줄이는 이제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제 특히 지방이나 이제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유만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주 기간 요건을 집어넣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게 되면 지금 이제 80%까지 감면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살 경우에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눴어요. 보유로 40%, 거주로 40%. 그러니까 거주도 장기적으로 해야만 이제 양도세를 감면을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이제 전환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중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지수 교란행 이제 이 투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일부 공급 대책으로는 이제 서울의 뭐 강서 지역 같은 지역에 이제 주로 준공업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준공업 지역은 원칙적으로 이제 주거 시설을 위주로 그 건물을 만들 수가 없고 거기다 이제 산업시설을 결합시켜야 되는데 그 산업시설의 비율을 좀 줄이고 주거 비율을 좀 높도록 해서 이런 그 준공업 지역이 많은 뭐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이제 이런 지역에서 좀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 주택들 많이 공급되는 데니까. 자, 핵심 내용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분석가의 분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상승장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저처로 급속한 집값 인상을 막을 수 있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 주시죠. 예, 급격한 상승은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8.2 대책이라든가 9.13 대책이라든가 그 이전 박근혜 정부 때 11.3 정책까지 해서 매년 굵직굵직한 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정책이 나오면 얼어붙어요. 일단 거래가 딱 얼어붙고요. 타겟이 됐던 지역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11.3 그러면 그때 분양권 전매 관련돼서 규제를 가하면 시장이 싹 얼어붙어요. 그래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일단 보면 김 변호사님처럼 법을 굉장히 전공한 건 아닐 텐데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 투자자들 중에서도 그 움직이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프로급이에요. 그래서 그 타겟이 되는 지역은 일단 숨을 탁 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기준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그 조치가 발행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주 대비 0.25% 이게 복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만약 오르면 10% 후반 연간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아, 아파트 가격이요? 예, 그러니까 이요. 한 주에 0.25%. 예. 그러니까 이건 서울 평균이 이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은행 거고요. 이율이 뭐 1% 2%인데 뭐 사실 은행 이자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가격이 매주 0.25% 오른다면 연간이면 잘하면 20% 평균이니까 이건 안 살 이유가 안 살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 자체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타당하다. 그 내용이 건전하냐 아니냐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저도 그 조치 이후에 12월 30일 주간 조사를 보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0.17%. 예, 근데 효과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오르네. 예, 네, 특히 가장 지금 센 데가 어디냐 하면 강남을 15억 이상은 강남이 집중돼 있잖아요. 강남 부동산 시장 좀 진정됐는데 대신 마포가 12월 30일 날 0.51% 상승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뻘건 거죠. 저희들이 야. 이제 그 히트맵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역별로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를 빨갛게 빠지면 파랗게 만든 히트맵을 만든다고 하면 서울시 강 따라 지금 북진 중이거나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 그래 그러면 나는 그 밑에. 그러면서 이제 강북의 신축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풍선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렇게 핵심 지역을 딱 타겟을 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공격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입을 했잖아요. 시장에 정부가 예. 그러니까 그게 옆으로 확산되는 그런 징후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부동산 정책 토론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갔었었는데요. 그때와 이제 달라진 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예. 무슨 뭐 앱도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도 이제 좌표 공유하고. 찍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뭐- 어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막 순식간에 30% 50% 올려놓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울산에 있는 재개발이 무슨 관심의 대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거기가 이제 뜬다 그러면 또 거기로 왕창 가가지고 울산은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 재개발 지역들을 또 막 이렇게 끌어올려놓는다든가 무슨 광주 광산구에 가서 뭘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뭐 부산 해운대 가서 한다든가 이제 이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정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무슨 정책을 하면 그거 정책을 이해해서 또 틈새를 찾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반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예. 이제 그러니까 5G급 속도로. 예. 특히 요새 대전이 문제입니다. 어. 네, 구체적인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뭐 왜- 괜찮습니다. 대전이 예. 왜 문제인가요? 네, 그래서 전주 대비 상승률이 0.41%. 대전 와. 전역이. 대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대전이 미분양의 무덤 비슷했죠. 세종시의 신축 주택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 대전 집값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돼 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지난해부터 대전으로 아까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는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빠진 데다가 예. 그러니까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예. 예. 집값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전세가 3억 5천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5천만 원만 있어도 등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예. 이제 전문용어로 저희들이 등기 친다고 예. 하죠. 예. 등기 친다. 예,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갭 투자하기에 좋은 지방의 부동산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관심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순식간에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어디가 수도권에서는 또 어디냐면 영통구, 수원 영통, 예, 그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고, 예, 거기 또 젊은 사람들 많이 바로 살고 그 삼성전자 예. 바로 그 이야기죠. 이제 2030 세대들이 움직이는 게 여기서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1월부터 11월 그러니까 한 달, 12월 한 달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1월에서 11월 한 달, 11달 동안에 전체 주택 시장에서의 2030 세대의 매매가 30% 정도 돼요.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일이다라고 볼 부모님 때는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누가 그 갭 투자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따라 이제 자녀 명의로 하거나 이런 거라고 봐야지. 2030이 무슨 수로 아무튼 자기 돈으로 사요? 영통이 얼마 올랐냐면 전주 대비 0.77% 올랐는데요. 엄청 오른 거네요. 그 전주는 0.9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2, 16 조치 다음 주에 0.97%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건 풍선 효과로 볼 수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서 서두에 두 갈식으로
올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12, 16 조치가 상당히 강한 규제 정책인 건 맞고 네.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핵심 지역에 정확하게 개입한 건 맞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유동성도 있고 경기 회복, 특히 주가가 뭐 좀 오른다든가 이러면서 경기 회복 기대들도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조차 지금이 아니면 이 진말을 주택을 진말에 못한다.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영끌이라고 그러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영끌. 야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온다. 예. 줍줍에 이어 네, 줍줍에 이어서 예, 영끌해서 줍줍하는 건가요? 줍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면서 올리는 거니까. 예. 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치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조치가 나온 시점은 적절했으나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규제의 내용에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쪽에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이제 정부하고 항상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 이제 뭐냐면은 시민단체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건 보편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도 금융의 대원칙은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그건 이제 소득 능력을 기본으로 그렇죠. 보거든요. 소득 능력에 맞춰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득 능력을 보지 않고 못 갚으면 그 사람이 산 주택을 이제 담보로 잡은 그 주택을 압류하는 팔아가지고 거예요. 네. 압류해가지고 회수하겠다 그러면 이게 프레데토리 론 약탈적 대출이 되거든요. 그게 저기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는 그렇죠. 금융위기가 그게- 그 구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제 소위 그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 및 이제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호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미국의 28개 주에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득 능력,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이 제재를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해 손해배상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DTI가 딱 그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DTI인데 그건 이제 법제화를 했다는 거죠. 이제 네.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는 법제화가 안 돼 있어. 감독 규정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은행 감독 규정에서. 근데 그게 왜냐하면 기본이니까. 금융을 할 때는 저 사람이 그 소득으로 갚을 수 있나? 지금 연소득은 4천, 5천밖에 안 되는 사람이 9억, 1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거를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나?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법이 아니니까 사실 정권 바뀌면은 얼마든지 뭐 없애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이 맹점이 있네요. 아니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금융의 원칙을 지킨다면 금융에 있어서는 이제 그는 기본을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그죠? 반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한다 그러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저는 이렇게 법으로 DTI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으로? 네, 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미국처럼 주법에서 하는 건 동의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영기업이면 지도 감독으로 하는 건 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70%까지 LTV 그렇죠. 해줬잖아요. 예,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예. 40%거든요. 예. 또 이번에 20% 제로가 됐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자의적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룰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돌아가는 게 결국 주주가 넣어놓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굴려서 이익을 내고 배당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 곳에 정부의 규제 감독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전 세계 LTV DTI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1위. 어떤 면에서 일인 거예요? 네, 규제 강도에서. 오. LTV가 세계에서 제일 낮았고요. 예, 반대로 또 DTI 규제도 제일 강합니다. 물론 이 칭찬은 해요. 뭐냐면 이런 LTV나 DTI 규제를 통해서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는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을 줄이는. 그거 참여정부 말기에 하도 부동산 때문에 시달리다가 막판에 LTV, DTI 해서 그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이제, 맞아요. 규제하고 그다음에 소득 대비 대출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 그 맞아요. 정책하러 다니느라고 이제 또 그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2007년에 돼서야 다 도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보니까 노무현 정부는 이제 보유세를 막 강화하면은 이걸로 집값을 잡겠다 그러는데 보유세 강화를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이런 건 장기적인 정책이고 그렇죠. 단기적인 정책은 이제 다 세계적으로 금융 정책을 하는 금융이죠.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DTI 같은 이제 대출 규제 정책들을 주로 쓰고 있고 뭐 IMF나 이런 데들도 이게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았었는데 2007년도에 도입됐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 강남의 재건축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꼭 일반 분양분을 주변 시세보다 한 20% 가까이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럼 주변 시세를 또 끌어올리고 그렇죠.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재건축이 또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적어도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도입된 게 2007년도에 도입됐어요. 이제 그 바람에 불을 꺼놔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죠. 그 더큰 미국발 얘기는 금융위기가 이제 왔을 때 우리가 데미지가 아. 맞아면 충격이 덜했다는 거죠. 덜 했는데 좀 늦었다.